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집합론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먼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집합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용어, 무정의 용어, 공리, 그리고 명제, 집합의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합론에서 사용하는 어떤 접근 방법이 공리론적인 접근이라고 불리는데, 이 공리론적인 접근이 무엇이며 왜 공리론적인 접근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집합론의 역사를 먼저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면은, 집합이라는 개념을 우리 인류 역사상, 수학의 역사상 오래전부터 집합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집합이라는 개념의 중요성이라든가 집합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으로 얼마나 엄밀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엄밀성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때 다룬 집합이라는 개념은 대부분이 유한집합이나 유한집합을 좀 벗어나더라도 그렇게 크게 무한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무한의 정도가 심하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카디널 넘버, 오디널 넘버 등등등을 공부해 보면서 무한이라고 해서 다 동일한 무한이 아니라 무한들 사이에서도 여러 종류의 무한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무한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어쨌든 수학의 오랜 역사에 비해서 집합론이 수학의 한 분야로서 자리매김을 한 것은 불과 한 10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칸토르라는 수학자가 우리나라 3.1절, 3.1절이죠. 3.1절. 점 해서 그점 해가지고 집합론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미적분학 공부하면서 시리즈 급수를 공부했을 겁니다. 상가함수의 시리즈 레프레젠테이션이라든가 뭐 맥노린 시리즈, 텔러 시리즈 이런 이제 시리즈를 공부를 했는데 그죠? 거기에 이제 무한의 개념이 들어가죠. 그죠? 이런 이제 시리즈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뭐 무한의 개념이 적용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무한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수학자들이 상당히 아주 상당히 뭐 민감하다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칸토르가 어떤 삼각함수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떤 시리즈 레프레젠테이션을 다루는 데 있어서 다른 수학자들이 좀 동의하기 어려운 어떤 그러한 어떤 무한에 대한 개념들을 자유롭게 사용을 하니까 다른 수학자들이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 의구심을 가진 그런 어떤 눈초리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토르는 자신의 이론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좀 더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집합론이라는 어떤 집합론의 근간이 되는 그런 부분 이론들을 만들어 나가게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일단 어쨌든 그죠. 집합론이라는 것은 무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무한의 세계를 탐험하지 않는다면 굳이 집합론이라는 것이 꼭 이렇게 필요하지는 않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무한의 세계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집합론이라는 것이 무한의 세계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주요한 도구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마치 이제 우주로 나가는데 우주복을 입지 않고서 나가면은 숨 쉴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지구를 벗어나는 단계에서 어떤 우주복과 같은 역할, 그 이제 무한의 세계, 지구 밖의 세계를 뭐 무한의 세계라고 가정한다면, 비유를 한다면, 우주 밖에 나갔을 때 어떤 우리가 우주복이 필요하듯이 무한의 세계를 탐험하는 데 있어서 집합론이라는 어떤 이런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수학자들이 공감을 하게 되었고, 그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는데 집합론이 사실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관련돼 가지고 어떤 패러독스들이 또한 있습니다. 어떤 패러독스 예전에 오래된 패러독스 한 가지를 먼저 살펴보면은 제노의 패러독스라고 해서 어떠한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쭉 하면 이 합이 오죠. 1이라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수학자들은 이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걸 도저히 못 믿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적어놨는 것은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사람이 있고 어떤 누군가가 여기서 화살을 쏜다고 가정을 하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화살이 출발을 해가지고 내가 나를 향해서 이 화살을 쏘았다고 하면은 이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리가 있을 거니까 한 반 정도 화살이 반 정도 오는데
얼마 만에 시간이 걸리고 또 반의 반을 오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나머지 또 반을 오는데 또 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무한번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무한번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무한한 시간대까지 기다려도 이 하사를 맞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뭐 사실은 억지 주장이죠. 억지 주장이지만 이제 이러한 논리를 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반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하살이 반영도 않는 것을 2분의 1, 또 한 반의 반을 하는 것을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숫자를 무한계를 합하더라도 무한계를 합하면은 이게 항상 무한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감소하는 수열이죠. 그죠?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감소하는 수열의 합은 유한의 값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때 좀 놓쳤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어떤 패러독스, 제노의 패러독스도 있고 이 이후에 집합론이 등장한 이후에도 여러 종류의 패러독스가 발견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패러독스를 이걸 어떻게 피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또 이제 심각한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되겠는데 이런 패러독스를 피하기 위해서 수학자들이 생각한 것이 패러독스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누자. 액츄얼 인피니티. 결국 이 패러독스는 무한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 무한이라는 것도 액츄얼 인피니티하고 벌추얼 인피니티라고 해서 액츄얼 인피니티는 정말 좀 위험한 무한대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되고 벌추얼 인피니티는 무한이긴 하지만은 뭐 그렇게 심각한 정도의 무한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추얼 인피니티 정도까지는 다루는 것은 허용하지만은 액츄얼 인피니티는 좀 금기시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마치 뭐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죠? 바다에 수영을 하러 갔는데 바다에서 수영장에 가면 바다의 수영장에 해수욕장에 가보면 보통 이제 어떤 안전선이 이렇게 쳐져 있죠. 네, 요 정도까지는 안전하니까 들어와서 물놀이를 즐겨도 되지만 그 이상은 위험하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보통 이렇게 어떤 경계선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계선을 그어서 안전한 요 범위까지는 안전하니까 해수욕을 요만큼은 즐기고 이 이상으로는 들어가지 말라 이런 이제 경계선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한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예전부터 액츄얼 인피니티하고 벌추얼 인피니티에 대해 가지고 좀 구분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칸토르가 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칸토르가 많은 수학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된 주된 이유는 뭐죠? 그 이제 수학자들이 이 무한대의 개념을 사용하긴 했지만 벌추얼 인피니티, 즉 좀 그렇게 위험하지 않는 정도의 무한대의 개념을 주로 사용했지 액츄얼 인피니티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칸토르가 갑자기 액츄얼 인피니티를 들고 나와서 이걸 가지고 막 자유롭게 사용을 하니까 많은 수학자들이 칸토르에 대해 가지고 너 좀 이상한 짓 하지 마라. 이런 이제 좀 정신병자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듣게 됩니다. 실제로 칸토르는 말년을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조현병에 걸려가지고 상당히 좀 괴롭게 살다가 가, 음,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마치 뭐 자기가 생을 마감할 때쯤 돼가지고는 그런 칸토르의 업적이 많은 수학자들로부터 참 칸토르의 업적 연구 결과가 상당히 훌륭하고 멋지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지만 그 전까지는 좀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었고 실제로 이제 이 칸토르가 했는 어떤 집합론적인 이론들은 현대 수학의 기초가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상당히 현대 수학을 예쁘게 이렇게 포장하는 역할까지 한다는 것을 수학자들이 인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좀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보면은 사람이 몸이 좀 안 좋다 이러면은 옛날에는 뭐 몸이 좀 안 좋다. 내가 갑자기 막 머리가 되게 아프다. 이래 되면 어떤 특정한 뭐 나무 열매를 먹었다든가 아니면 뭐 뭔가를 그죠? 뭐 어떤 특정한 풀뿌리를 삶아서 먹었더니 두통이 없어졌다.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어디 가다가 그죠? 손을 약간 어, 가시에 걸혀가지고 상처가 났다. 이럴 때 거기다가 특정한 약초를 이렇게 뿌려준 약초를 문질러 주니까 상처가 쉽게 낫는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사람들이 뭐 그래 네 말이 맞다. 우리도 그렇게 따라 배우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죠? 근데 어쩌다 막 배가 아프다는 사람이 있을 때 그죠? 그래 네가 그렇게 배가 아프면 내가 네 배를 갈라서 배 아픈데 그걸 찾아가지고 내가 그것을 통증을 멈춰주겠다 이러면서 배를 가르겠다 이래 돼버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 안 하겠다고 하거나 그죠? 좀 사람 미치광이 취급을 받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칸토르가 했는 일은 이렇게 이제 사람의 몸이 아프다고 했을 때 배를 가르고 이렇게
수술을 하는 그 작업하고 좀 유사하다고 보죠. 이러다 보니까 칸토르가 상당히 이제 비난을 많이 받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인류 역사상 그죠, 맹장염으로 죽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겠죠. 그죠? 이 맹장염을 처음 수술했는 사람은 누군가가 그죠, 처음 맹장염 수술을 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좀 시간이 지나면서 맹장염이라는 개념을 맹장염이 무엇이고 원인과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치료 방법이 나오면서 상당히 지금은 뭐 맹장염 수술하는 것은 매우 뭐 쉽고 그리고 안전한 수술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칸토르의 일도 처음에는 뭐 맹장염 수술하고 비슷하게 처음에는 사람들로부터 상당히 거부감을 불러일으켰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칸토르의 일이 맹장염 수술이 지금은 사람들로부터 아주 안전하게 안전하고 좋은 어떤 방법이라고 인정받는 것처럼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집합론의 중요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수학의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이 다양한 분야를 통일해 준다는 것, 하나로 묶어준다는 측면에서도 집합론은 상당히 큰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뭐 물리학에서 통일장 이론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학에서도 수학의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야들을 하나로 좀 묶어서 통일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고대 이집트의 기하학을 본다면 그리스나 이집트 쪽의 기하학을 본다면 이때 모든 수학의 기본 수학을 본다면 모든 수학의 기본은 기하학이다. 기하학으로 모든 수학을 설명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왜 기하학이 중요하겠어요? 사실 수학은 여러 분야가 있는데 천 가지 넘게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크게 뭐 네 가지,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그 안에서 또 다시 이렇게 분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가지로 분류를 한다면 보통 대수학, 기하학, 해수학, 위상수학 뭐 이렇게 보통 분류를 해요. 대수학은 방정식이나 부등식의 근이나 해를 구하는 것이 대수학이라고 볼 수 있겠고, 기하학은 도형에 대한 어떤 성질들을 공부하는 게 기하학, 해수학은 미분적 분학 뭐 이런 개념과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상수학은 조금 생소하죠, 그죠? 위상수학은 어떤 도형의 성질을 위상이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성격이 좀 많이 다릅니다. 다른 수학에 비해서 어쨌든 이렇게 네 개의 분야 중에서 고대 수학에서는 주로 이제 대수학과 기하학이 중심이었고 해수학의 개념도 약간은 들어가 있었지만 해수학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기하학이 고대 수학에서는 중심이 되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는 게 왜 그럴까요? 수학의 탄생도 결국에 인류 문화의 발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보면 강을 주로 끼고 있죠. 그죠? 유수량이 많아야 농사를 짓기가 편하고 농사를 지었을 때 어떠한 농작물을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그 농경사회가 이루어지면서 문화라는 게 비로소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강을 끼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큰 강에 홍수가 가끔씩 날 수가 있죠. 홍수가 나면은 농사 그 옆에서 강가에서 강 주변에 농사를 짓던 땅들이 없어지고 새로운 강의 물줄기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예전에 물줄기가 바뀌기 전에는 내가 농사 짓던 땅이 물줄기가 바뀌고 나니까 없어졌다. 또 반대로 그죠? 물줄기가 홍수가 나기 이전에는 경작이 불가능했던 땅이 홍수가 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어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죠?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새로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하는 땅을 가지고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죠? 이것은 결국에 땅의 크기를 재는 문제와 연관이 됩니다. 땅의 크기를 재는 거, 결국에 이제 땅의 넓이를 재는 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하학의 출발점이다. 도형에 대한 학문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기하학이 모든 수학의 바탕이 된다. 이래 돼서 뭐 방정식의 문제, 부등식의 문제 이런 것들도 기하학을 중심으로, 도형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서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쯤 되어서는 어떻게 이제 학자들이 인식하게 되느냐면 도형보다는 숫자와 수학이 더 중요하다, 기본이 된다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숫자들의 구성을 또 한번 살펴보니까 주로 이제 그때 사용했는 건 뭐 실수, 복소수의 개념보다는 실수를 중심으로 다루었고, 실수는 유리수로부터 얻어지고, 그 다음에 유리수는 또 다시 정수분의 정수 형태로 해서 얻어지고, 정수는 자연수에다가 음의 정수, 자연수에다가
음의 개념을 덧붙이고 그 다음에 0을 합쳐서 정수라는 개념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자연수가 모든 수학의 기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학에서 숫자가 수, 첫 글자 수, 학은 비울 학자고 오죠. 숫자도 오죠. 숫자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떤 숫자의 개념이 수학의 중심이 되고 그 숫자 중에서도 자연수라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20세기 초, 지금부터 한 100년 전쯤이죠. 100년 전쯤에 이제 칸토르가 집합론을 만들어내고 이 집합론이 차츰차츰 그 효용성이라든가 그 가치가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뭐 대표적으로 데데킨트 같은 수학자 같은 경우에는 집합론이 모든 수학을 통일시킬 것이고 집합론이 어떤 현대 수학을 그 어떤 관문과 같은 역할, 가장 그 현대 수학으로 들어가는 어떤 입구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현대 수학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현대 수학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어떤 분야가 집합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뭐든지 그죠? 잘 나가다 보면 어떤 사고가 생깁니다. 예를 뭐 이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어요. 자동차라는 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죠? 상당히 편리하죠. 그죠? 그런데 자동차가 편리하고 우리 인류 문명을 크게 변화시키긴 했는데 그죠? 이 자동차가 그냥 안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끔씩 사고를 쳐가지고 그죠?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이 집합론이라는 이론도 많은 수학자들로부터 상당히 막 그 가치를 인정받을 때쯤 해가지고 사고를 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고가 이제 패러독스라고 불립니다. 패러독스가 발견되게 되면서 이 패러독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가 등장하게 되겠죠. 그죠? 자, 한 1분 정도 좀 쉬었다가 선생님 이야기하겠습니다. 목이 좀 마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패러독스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패러독스가 여러 가지가 발견되었어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들의 관계로 따져보니까 수학자들이 크게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수학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 패러독스가 로지컬 패러독스, 논리적인 어떤 패러독스라고 해가지고 대표적인 예가 르셀의 패러독스가 있겠습니다. 르셀은 수학을 공부하다가 그죠? 말년에는 철학을 공부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 사람이죠. 그죠? 예, 말년에 대해서 왜 수학을 공부 안 하고 철학을 공부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르셀이 한 말이 젊을 때는 수학이 재밌고 괜찮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힘들어서 수학을 못하겠다. 철학이 쉽다.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죠? 어쨌든 직관적인 측면에서 러셀의 패러독스는 자기 자신의 어떤 모임 그냥 당분간 거죠. 직관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바랍니다. A가 어떤 집합이라고 했을 때 집합 A가 집합 A 자기 자신의 원소가 되는 게 이게 가능할 것인가 불가능할지 가능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아마도 이 이야기를 A가 모든 집합들을 담아놨던 모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집합 S라는 것을 요 콜론에다가 이퀄 넣는 건 정의한다 이런 뜻입니다. 집합 S라는 것을 이와 같이 정의합니다. A가 어떤 집합의 셋으로서 A가 A의 원소가 아닌 것 이런 A들의 모임 우리가 알고 있는 집합, 직관적인 관점에서 집합을 여러분들 생각합시다. 대부분 이 성질을 만족해요. 예를 들어서 1, 2, 3, 집합 A가 1, 2, 3을 모아놨는 집합이라고 하면 이건 이 조건 만족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집합은 이 조건을 다 만족하기 때문에 집합 S는 사실 상당히 큰 집합이 되는데 이 집합 S에 어떤 모순이 생기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순이냐 하면 집합 S가 S의 원소가 된다는 것은 이 조건을 만족해줘야 되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S는 A가 A의 원소가 아닌 A들의 모임이 되니까 집합 S가 S의 원소라면 S가 S의 원소가 아니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 S가 또한 S의 원소가 아니라면 이 조건을 만족하니까 S는 또한 S의 원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S가 S의 원소가 될 필요성분 조건은 S가 S의 원소가 아니라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뭐 시간이 지나면 이걸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학자들 보기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죠? 뭡니까 이게? 바로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죠. 그죠? 대부분 사람은 여기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다른 데 가서는 반대로 이야기했다가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가 B에 대해서 B라는 친구 A 정말 좋은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데 가서 B는 정말 비열하고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을 가지고 사람들은 별로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수학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S가 S의 원소의 필요 충분 조건이 S가 S가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을 수학자들이 보기에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게 되었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패러독스로서 시멘틱 패러독스라는 것이 있겠는데 시멘틱 패러독스라는 것은 이제 로지컬한 거하고 조금 다르게 어떤 문장으로 단가 예를 들어서 이제 베리의 패러독스가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 베리의 패러독스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면은 D라는 어떤 표준 사전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지구상에 사용되는 모든 영어 단어를 다 포함하고 있는 어떤 사전 D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 D라는 사전에는 유한개의 단어밖에 안 들어가겠죠. 그죠? 어쨌든 D라는 단어 사전으로부터 설명 가능한 자연수들 100개 이하의 단어로 설명 가능한 자연수들을 담원하는 집합을 T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T라고 가정한다면은 T의 집합은 유한 집합이 되겠죠. 왜냐하면 사전 T에는 단어가 유한개밖에 없고 유한개 중에서 100개 이하로 만들 수 있는 문장 자체가 유한개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집합 T는 유한 집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집합 T가 유한 집합이 되다 보니까 어떠한 T의 원소에 아니면서 T의 원 그렇지만 자연수의 집합은 무한 집합이니까 T의 원소가 아닌 숫자 중에서 제일 작은 자연수를 있을 건데 그것을 n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n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n이라고 가정하면 n이라는 것은 이 사전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the list natural number, not in the set of all natural number 이렇게 해가지고 100자 이하로 설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n이 t에 속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는데 이 위에 제 첫 번째 조건에 의하면 그런데 n이 결국에 설명이 되기 때문에 n은 t의 원소라는 거 이런 이제 여기서 또 한 입으로 두말하는 현상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패러독스가 발견되면서 집합론에 대한 어떤 회의감을 이제 수학자들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패러독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수학자들이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해서 어, 결국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으로서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하게 된 것이 이 두 개의 패러독스가, 이 두 종류의 패러독스가 전부 다 일단 가정이 틀렸거나 아니면 문제 자체가 이게 잘못되는 문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고쳐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었는데, 가정이 틀린 부분을 찾는 것도 잘 안 되고, 어떤 문제점을 찾는 것도 참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성공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수학자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동의하게 되는 것은 이 결국에 집합이라는 게 과연 있기는 하냐 이런 이제 문제가 이 두 종류의 문제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칸토르가 정의한 집합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여기에 어떤 모임, 여기에 어떤 것이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 것이 명확한 모임이기만 하면 집합이라고 부르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집합을 가지고 이렇게 정의해서는 좀 곤란하다. 집합을 다르게 정의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집합의 존재성에 대한 어떤 문제가 이 두 종류의 패러독스의 문제를 푸는데 아주 핵심 키를 잡고 있다는 것을 수학자들이 공동적으로 동의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수학자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게 되는 것이 이제 액셔매틱 어프로치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패러독스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으로서 첫 번째로 액셔매틱 어프로치, 두 번째로서 로지스틱 어프로치, 세 번째로서 인투이티브 어프로치가 있는데 두 번째 로지스틱, 논리적인 접근을 한다는 거나 액시오매틱 접근이나 둘 다 비슷한데 차이점은 이제 액시엄을 공리라는 것을 세우고 하느냐, 공리라는 것을 세우지 않고 하느냐,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 인투이티브는 직관적으로 분명한 것을 굳이 막 논리를 따지지 말자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투이티브에 대해 가지고는 수학자들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액시오매틱 메서드는 사실은 집합론에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서기 300년 유클리드 계화학에서 이미 사실은 액시오매틱 메소드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유클리드 계화에서 공유론적인 수학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클리드 기하에서는 공리라는 것을 채택을 하고 공리 중에 특수한 몇 가지를 가지고 공순이라고 해서 포스츄레이트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증명할 수는 없지만 참인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공리 또는 공준이다 한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리 또는 공준 중에 하나로서 평행선 공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ABC라는 세 개의 직선이 있는데 이 세 직선이 오르서 만들어지는 각을 가지고 시타1, 시타2 이렇게 했을 때 시타1, 시타2의 합이 180도보다 적다면 A하고 B하고 만날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봤는데 이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포스츄레이트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뭔가 의심의 여지를 갖고서 나중에 문제점을 찾다 보니까 비유클리드 계라는 것이 탄생을 하게 되었어요. 볼리안, 롭체스키 이런 수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평행선 공준 이게 이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죠? 이게 이제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죠? 증명도 안 되고 이것을 다른 공리로 바꾸음으로써 비유클리드 계학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계학이 등장하게 되었다. 공리 또는 공진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가지 보면 두 점이 주어지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하나 작동할 수 있다는 거. 유한선부는 무한선분으로 확장 가능하다. 점과 일정한 거리가 주어지면 원을 일정한 거리가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이 원을 작동할 수 있다. 이런 등등등의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유클리드 저서에서 유클리드의 기하학이라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엘리먼트 라는 저서에서 어떤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분명히 유클리드는 공理論적으로 기하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지만은 사실 완벽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 보자면 그죠? 두 개의 원이 있는데 두 개의 원이 평면상에 두 개의 원이 있는데 두 개의 원이 서로의 중심, 서로 다른 원의 중심을 지나게 되면 이 두 원은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다. 직관적으로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죠? 이걸 가지고 증명하지도 않았고 공리로서 채택하지도 않았고 이렇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완전하진 않았고 그죠? 이러한 완전하지 않은 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시도가 한 100년 전쯤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론들이 만들어지고 현재도 사실 이제 이러한 어떤 수학을 가지고 공리론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사실 한 1960년대 정도쯤에 상당히 한때 붐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어떤 특정한 옷이라든가 신발이 유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학 이론에서도 비슷합니다. 어떤 시대에는 어떤 수학이 주요 유행을 하고 그런 것처럼 그죠? 어떤 공리론적인 수학이 한때 상당히 유행을 했다가 지금은 공리론의 그거에 뭐라고 해야 될까? 내용적으로는 충실하지만 그죠? 꼭 그 형식에 맞추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액시오매틱 시어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수학은 기본적으로는 액시오매틱 매스매틱스, 공리론적인 관점에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공리론적인 수학이 갖고 있는 좋은 장점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불편한 점도 없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공리를 중심으로 하지만은 지나치게 공리로에만 얽매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수학이 연구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액시오매틱 시어리에서는 액시엄이라는 건 참이라고 여겨지는 어떤 선택된 문장을 가지고 이것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떤 참으로 보이는 것들은 이 액시엄들의 논리적인 결합과 모두 얻어내자. 그리고 직관적으로 이게 맞는 것 같다, 틀린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직관을 개입한 여지를 없애거나 최소화시켜서 이상적으로는 이제 컴퓨터가 기계적으로 이게 이제 증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정리라고 하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액시오매틱 시어리가 포멀라이즈라는 것은 형식화되었다는 것은 형식화된 이제 그러니까 딱 증명화된 언어만 딱 사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증명도 증명화된 어떤 증명 방법을 채택하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어떤 직관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논리만으로 어떤 증명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화학을 공부하는 거죠. 화학에서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로서 그죠? 원자들을 결합해서 분자를 얻죠. 그죠? 원자는 처음 원자라는 개념을 만들 때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은 어떤 물질로 왔지만 시간이 지나서 원자는 다시 또 분해가 되긴 했다. 그죠? 어쨌든 이제 원자라는 개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액시엄이고 원자를 결합해가지고 분자를 만들 수 있듯이 이 액시엄을 논리적으로 결합해가지고 원자들 사이에 아무렇게나 막 결합이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결합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결합이 가능한 논리적으로 액시엄들을 논리적으로 참이되도록 결합을 해서 나머지 모든 수학 이론을 참인 수학 이론을 만들어내자 이러한 시도가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공리론적인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수학적인 어떤 증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컴퓨터가 그냥 사람의 감으로, 느낌으로, 이거 참인 것 같아 이래가지고 뭐 쓰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이것을 증명을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형식론적인 수학이 형식의 중요성이 이제 집합론이 등장하면서 형식의 중요성을 수학자들이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죠? 배고플 때 짜장면을 먹는다 생각을 했다면 짜장면이 중요하냐? 짜장면을 답은 그릇이 중요하냐? 그릇이 예쁜 거 짜장면도 맛있으면 참 좋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짜장면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똑같은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내가 짜장면을 시켜서 먹는데 한 곳에서는 짜장면을 담은 그릇은 별로인데 짜장면이 매우 맛있다. 또 한 곳에는 짜장면 맛은 별로인데 짜장면을 담았는 그릇이 참 예쁘다. 포장을 멋지게 한다. 이러면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뭐 사람마다 기호가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그릇이 예쁜 게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맛있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옛날에는 수학자들이 짜장면 자체가 맛있는 게 중요하다. 그릇이 뭐 그래 중요하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집합론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 짜장면이 맛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하고 못지않게 짜장면을 담은 그릇도 중요하다. 폼, 형태, 형식 이것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수학자들이 인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포멀 매스매틱스라는 게 이제 형식론적인 수학 이론의 중요성을 수학자들이 인식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이제 한때 상당한 유행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멀 랭귀지라는 개념을 좀 살펴보겠는데 수학에서는 이제 뭐 아무렇게나 용어들도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몇 가지 딱 용어를 고정을 시키고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분자를 원자의 결합으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모든 수학적인 용어를 몇 가지 유한계의 어떤 유한계로부터 만들어내자. 프리디컨 이 세 가지를 크게 보면 이 세 가지입니다. 어떤 한정사라고 해서 뭐 원소기호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접속사 not, and, or, imply, if, and, only 이런 것들, 그 다음에 quantifier라고 해서 for all there exists such that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뭐 이런 요 정도 기호 요 정도 기호만을 사용해서 수학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어를 만들어내고 공리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인 진리라는 것은 공리의 논리적인 결합에 의해 가지고 나머지 모든 수학 이론을 만들어 나가자 이러한 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포멀라이즈드 애스메틱 시어리로 만들려는 어떤 노력을 한때 기울였는데 현재는 이게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제 이러한 포멀라이즈드 애스메틱 시어리를 구현하는 과정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는 게 분명히 참 멋진 폼을 갖고 있는데 그죠? 그 형식을 지키려고 하니까 상당히 뭐 사람이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좀 피곤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얻어지는 뭐 어떤 대단히 좋은 장점이 엄청난 장점이 뭐 있다면 이렇게 하겠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포멀라이즈드 액시오매틱 시어리를 중심으로 해서 수학 이론을 만들지는 않지만 어떤 심각한 수학적인 문제에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어떤 시어럼을 증명을 했는데 그 시어럼이 내가 볼 때는 좀 틀린 것 같다. 이래 되면 그것을 가지고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서로 정말로 따져보자 이렇게 됐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접근하느냐면 보통 공리를 중심으로 해서 포멀라이즈드 액시메틱 티어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형식 논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증명에 찬 것을 보통 이제 감정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증명이 돼야만 바른 증명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현대 수학을
수학 이론은 이렇게 이제 어떤 논쟁 사항이 생겼을 때 이렇게 접근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액시매틱 셋 시어리의 구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액시매틱 셋 시어리는 무정 용어를 클래스라는 개념과 엘리먼트, 원소라는 개념이라 이제 정의를 하지 않고서 이것을 직관적으로 좀 받아들입니다. 클래스라는 것은 어떤 모임이라고 직관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지만 모임이라고 적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엘리먼트라는 것도 어디에 속한다 이런 느낌을 가져도 되지만 그렇게 적어버리면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칸토르 그리고 액시엄을 구성하는데 액시엄을 뭘로 액시엄 7자가 좀 잘못됐다 그죠? 액시엄의 선택 액시엄을 수없이 많은 액시엄을 선택해서도 안 되고 그죠? 액시엄을 잘 선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는데 액시엄이 칸토르 세시어리가 좋은 점이 많은데 그럼에도 패러독스도 또 단점도 있다는 거죠. 그죠? 좋은 점은 다 포함하면서도 나쁜 점인 패러독스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액시엄을 선택하자는 이제 시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시엄을 잘 선택하기 위해서 수학자들이 참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액시엄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액시엄들이 서로 이제 독립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완전하게 우리가 원하는 성질을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액시엄들이 모모순성 액시엄들끼리 서로 충돌해가지고 어딘가 뭔가 사고를 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서로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액시엄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액시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액시엄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독립성, 무모순성, 완전성 이 세 가지가 좀 갖추어지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학적인 어떤 패러독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학자들이 생각한 어떤 집합론에서의 패러독스의 주된 문제가 셋을 너무 큰 모임도 셋이라고 이렇게 간주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수학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인식을 하게 되었고 셋을 좀 줄이자. 모임이라는 것은 셋을 어떤 클래스의 엘리먼트가 될 때로 이렇게 한정시켜가지고 셋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자 이런 접근 방법을 취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대항해 시대가 있었다고요. 우리 인류의 역사에. 그래서 어떤 항해를 하다가 무인도라는 새로운 섬에 도착을 했는데 이 섬에서 도착을 해보니까 참 우리가 그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뭐 어떤 새로운 식물들도 있고 새로운 동물들도 있고 이 무인도에 가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위험한 것도 있겠죠. 재수 없으면 우리가 그전에 보지 못한 어떤 맹수가 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맹수로서 안전하게 피하면서도 그리고 그 무인도가 갖고 있는 좋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식물들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달콤한 열매가 있다 이러면 그러한 열매들은 우리가 취하면 좋겠는데 그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개상한 어떤 개생명체가 살고 있다면 이 개생명체로부터의 위험을 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안전한 길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섬을 여행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까지는 좀 안전하게 이 섬에 이 위험한 동물이 살고 있다면 이 위험한 동물이 안 다니는 곳, 안전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 영역만 우리가 지나다니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모임 중에서 셋을 좀 너무 큰 이 모든 세계를 다 하려고 욕심을 다 부리지 않고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가시겠다는 셋이라는 어떤 좀 축소시켜가지고 클래스 엘리먼트가 될 수 있는 이렇게 좀 한정시키는 영역에 대해서만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 그러면까 실제로 이제 지금까지 뭐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결론을 한번 지어보면 concluding remarks로서 어떠한 집합론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axiomatic, logical, intuitive 이 세 가지 접근 방법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수학자들이 가장 좋은 이론으로는 axiomatic approach를 가장 바람직하다고 대부분 수학자들이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 axiomatic theory가 나머지 logical approach나 intuitive approach에 비해서 가지는 어떤 장점들로서 첫 번째로서 자연스럽다는 거 상당히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어떤 현대 수학이 갖고 있는 어떤 중요한 결과들을 다 설명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어떤 심각한 모순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물론 뭐 시간이 지나면 또 언젠가 또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견될지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비교적 상당히 좀 안전해 보인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건물을 지어 놓으면 그죠? 이게 100년이고 1000년이고 뭐
계속 안전하다고 볼 수 없어요. 100층짜리 건물을 지어놨는데, 그죠? 이것이 건물이 거죠? 뭐, 하루 이틀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죠? 이게 한 1000년 정도 지났는데도 100층짜리 건물이 안전하게 있을 거라는 보장은 못하는 것처럼, 현재까지 만들어지는 어떤 수학 이론도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실, 어딘가 균열이 가고, 그죠? 어딘가 문제점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xiomatic set theory는 현대 수학에서 아주 기본적이고 모든 수학 분야를 다 이렇게 통일화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인식을 수학자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를 가지고 집합론을 바탕으로 해서 구성하는 게 가능하고, 뒤쪽에 우리가 배웁니다. 집합론을 바탕으로 해서 자연수를 구성할 수 있고, 유리수를 구성하는 것은 우리 책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유리수도 구성할 수 있고 실수도 구성할 수 있고 복소수 다 구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집합론을 공부하게 된 기본 배경은 이제 무한대라는 개념을 공부하고 싶은데, 트랜스파이나이트 카디나 즉 무한의 세계, 정확한 용어는 뒤에서 배웁니다. 무한의 세계를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도 있고, 그리고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라든가 어떤 용어 이런 것들이 집합론으로 설명돼야 되겠죠. 이제 주요한 도구나 용어들이 이제 함수라는 개념, 뭐 관계, 크다, 작다, 뭐 부등호 이런 것들이 일종의 관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산, 뭐 덧셈, 뺄셈, 곱셈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러한 개념들이 전부 다 집합론으로 다양스럽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현대 수학의 근간으로서 세시어리가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럼에도 좀 걱정이 생기죠. 집합론이 그러면 과연 앞으로도 영원히 인류 역사상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은 현재 답할 수가 없습니다. 뭐 아직까지 다행스럽게 신약한 어른은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게데르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어떤 집합론으로 자연수의 연산, 사칙 연산에 대해 가지고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 기하법칙, 항등원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성질들 중에서 발견된 것도 있고 발견 안 된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아직까지 발견 안 되어 있는 이론 중에서 나중에 가보니까 어떤 모순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없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모순이 안 생긴다, 이것을 유한 단계로는 증명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의 어떤 완벽함을 보이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일단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클래스하고 셋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